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정말로 심장을 뛰게 만드는 뉴스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최근 서울 정부가 워싱턴을 향해 던진 선언, 그야말로 국제 외교사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한마디입니다. 미국이 불공정한 관세 정책을 철폐하고 공정한 무역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한국은 독자 핵무장 국가로 나아가겠다. 네, 여러분, 이건 가십이나 소문이 아닙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입장입니다. 동맹국이, 그것도 미국에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 핵을 협상 카드로 꺼냈다는 건 그 자체로 세계 질서를 뒤흔드는 초강수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이건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된 일이었으니까요. 미국은 동맹 보호라는 이름으로 한국을 억눌러 왔습니다. 철강, 반도체, 자동차, 우리 주력 산업에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도 미국산 무기를 사라고 압박하고 심지어 기술 이전에도 제약을 걸었죠. 그동안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라기보다 사실상 미국 경제정책의 희생양이 되어왔던 게 현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도 미국을 이렇게 정면으로 도발하는 게 과연 현명한 수일까요? 우리가 지금 맞서고 있는 상대는 세계 최강대국이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한미동맹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위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종속적인 위치에 머물러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동맹에서 실제로 얻은 게 무엇입니까? 안보 보장. 맞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뭘 잃었습니까? 매년 천문학적인 주둔비를 내고 자국 방위 산업의 잠재력을 억제당하고 게다가 세계 시장에서 부당한 무역 장벽까지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게 과연 진정한 동맹입니까? 아니면 값비싼 거래입니까? 그렇다고 핵이라는 카드를 꺼내는 게 최선일까요?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감수해야 할 텐데요. 일본은 벌써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중국은 그야말로 우리를 경계하며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게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일본이나 중국의 입장에 휘둘리지 않고 미국의 보호라는 이름의 굴레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길을 가겠다는 선언이죠. 게다가 아시다시피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플루토늄 재고와 미사일 개발 능력도 충분합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결심만 하면 불과 1에서 2년 내에 실전 배치 가능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건 허세가 아닙니다. 실현 가능한 경고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단순히 미국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 판도를 흔들려는 전략이라고 봐야겠군요. 정확합니다. 일본은 지금 당장 공포에 휩싸였을 겁니다. 일본이 군사 대국화를 추진해온 이유 중 하나는 한국과의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는데, 만약 우리가 먼저 핵 보유국이 된다면 그들의 전략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북아의 군사 균형이 완전히 재편될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도권을 줄 때가 온 겁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 선언은 과연 단순한 협상용일까요? 아니면 진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까? 미국이 응하지 않으면 실제로 핵 개발에 착수할까요? 그게 바로 미국이 두려워하는 지점입니다. 이게 단순한 허세라면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기술도, 자원도, 의지도 갖췄습니다. 이제 공은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들이 선택해야 합니다. 동맹을 진정한 파트너로 대우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을 독자 핵무장 국가로 떠밀 것인지. 이번 선언이 특히 충격적인 이유는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온 동맹이라는 개념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미동맹은 단순히 안보를 위한 군사적 협력이 아니라 경제적 파트너십까지 아우르는 것으로 포장되어 왔죠. 하지만 최근 미국의 행동은 협력이라기보다 일방적인 거래, 심지어 강압적 거래에 가깝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동맹이라는 단어는 아름답게 들리지만 실상은 어떤지 보죠. 철강 산업은 어떻습니까?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한국산 철강도 예외가 아니었죠. 반도체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반도체법을 통해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와 기술 이전을 사실상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역시 미국 시장에 진입하려면 불합리한 세제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이게 과연 동맹입니까? 아니면 경제적 종속입니까?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참고 있었을까요? 안보 때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들인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안보라는 명분이 모든 불만을 잠재워 왔던 겁니다. 주한미군이 있고 미국의 해구산이 있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반발하기 어렵죠. 하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자 군사적 자립 능력을 갖춘 나라입니다. 게다가 북한의 위협을 핑계로 동맹을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도 점점 힘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억지력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절반 이상이 독자적 핵무장에 찬성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선언은 단순히 미국을 향한 불만 표출이 아니라 한국이 이제는 협상 테이블에서 대등한 위치에 서겠다는 의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협력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거래의 시대입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만 하던 시대에서 이제 한국도 요구할 수 있는 위치로 올라섰다는 거죠. 그것도 가장 강력한 카드인 핵이라는 수단으로 말입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적 옵션이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선 이런 움직임이 동맹을 배신하는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그들은 이렇게 반문할 겁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한국을 지켜줬는데 이제 와서 핵을 들먹이며 협박하나? 이런 비난을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 자체가 문제입니다. 지켜졌다는 표현이 마치 일방적 시혜처럼 들리지만 사실 미국은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한반도에 주둔해온 겁니다. 한국은 미국의 안보 전략에서 중요한 전진기지였고 미국은 이를 통해 동북아에서 패권을 유지했죠. 게다가 우리는 그 대가로 막대한 방위비와 정치적 자율성 제한을 감수했습니다. 이제는 그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이번 선언이 특히 시의적절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분노가 폭발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점이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수년간 한국은 미국의 일방적 압박을 참아왔지만 이제 더는 버틸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한 겁니다. 맞아요. 특히 최근 5년을 돌아보면 분노의 원인이 선명합니다. 철강 산업부터 시작해보죠.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한국산 철강에 고율 관세를 매겼습니다. 우리 철강 기업들은 수출길이 막히면서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반도체 산업도 그렇죠.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한국 기업들에게 미국 내 공장을 세우고 기술 일부를 이전하도록 사실상 강요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내부 경영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었죠. 이게 과연 자발적 협력입니까? 아니면 압박입니까? 자동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 한국산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에서 배제됐습니다. 현대와 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은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런 정책들은 동맹을 배려한 게 아니라 철저히 미국 중심적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은 우리를 동맹으로 대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국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겁니까? 미국이 동맹이라면 최소한 협력의 형태라도 보여야 하는데 그 대신 무역 전쟁 같은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은 늘 안보라는 이유로 불만을 삼켰습니다. 미국의 해구산 아래 있다는 사실이 일종의 굴레가 되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북한의 위협은 여전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대응할 능력을 갖췄고 국제 무대에서 목소리를 낼 경제력과 외교력도 있습니다. 더는 미국의 결정을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지금 이런 선언을 했을까요? 조금 더 기다리면 미국이 변할 가능성은 없었을까요? 오히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고 보호무역주의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압박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불리한 상황에 놓일 겁니다. 한국은 이 타이밍을 전략적으로 선택한 겁니다. 미국이 정치적으로 유연할 수밖에 없는 시기에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낸 거죠. 최근 국제사회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은 실제로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이 있는가? 미국이나 일본의 시각에서는 이 질문이 단순한 가정처럼 보일지 몰라도 내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은 결심만 하면 짧은 시간 안에 실전 배치 가능한 핵무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이건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발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박정희 정부 시절에도 비밀리에 핵 개발을 추진한 전례가 있었죠. 당시에는 국제 압력과 정치적 상황 때문에 중단됐지만 기술적 기반은 사라진 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됐습니다. 지금 한국은 원자로 운영, 연료 재처리, 미사일 개발 등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전 요소를 사실상 갖춘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봅시다. 실제로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이건 단순히 협상용 위협인지 아니면 실행 가능한 계획인지가 중요한데요. 한국원자력연구원 출신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결심만 하면 1에서 2년 내에 핵탄두를 만들 수 있다. 플루토늄 재고만 해도 400kg 이상 확보돼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단순히 원자력 발전소에 쓰이는 핵연료만 있는 게 아니라 무기화가 가능한 물질이 이미 존재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한국은 고체연료, 액체연료를 아우르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 능력도 확보했습니다. 사거리 8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도 보유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핵탄두를 탑재하는 건 기술적으로 점을 찍는 수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국이 이 모든 걸 조용히 준비해왔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NPT를 충실히 이행하는 모범국가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필요한 기술적 기반을 꾸준히 다져왔다는 거죠. 맞아요.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원전 축소 정책에도 불구하고 핵연료 재처리와 연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오히려 원자력 산업을 전략적 자산으로 복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흐름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필요할 때 언제든 핵무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잠재적 옵션 유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 사실을 모를까요? 동맹국이자 감시자 역할을 자처하는 미국이 한국의 능력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워싱턴이 강하게 제동을 걸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미국도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이 더 이상 70년대, 80년대의 의존적인 동맹국이 아니라는 거요. 한국이 핵을 개발할 경우 미국은 동북아 전략을 완전히 재설계해야 합니다. 주한미군의 역할, 일본과의 안보 협력, 심지어 대중국 견제 전략까지 모두 달라집니다. 워싱턴이 한국을 공개적으로 제재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한국이 가진 실질적 협상력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한 가지 의문이 더 생깁니다. 우리는 단순히 협상용으로 핵을 언급하는 걸까요? 아니면 실제로 독자 핵무장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둘 다입니다. 협상용 카드로 꺼냈지만 필요하다면 실제로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죠. 이번 선언은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허세가 아니라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는 계획임을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 점이 바로 미국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핵이라는 단어가 가진 힘은 단순히 물리적 파괴력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가진 심리적 억지력이 더 무섭습니다. 이번 한국 정부의 선언은 바로 그 심리를 정조준한 겁니다.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동맹국이 이제 그들의 보호를 거부하고 오히려 핵무기를 들이밀며 거래를 요구하는 이 상황. 그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일 겁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번 메시지의 핵심은 단순히 핵 개발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농담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이 독자적으로 행동하지 못할 거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언으로 한국은 더는 수동적 동맹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설 주체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이건 일종의 심리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심리전이라고 하니 떠오르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인도가 핵실험을 했던 1998년 기억하십니까? 당시 인도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강력한 제재가 있었지만 결국 미국은 인도를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도는 협상력을 극대화했고 미국과의 관계를 오히려 한 단계 끌어올렸죠. 한국이 지금 취하는 전략도 이와 유사합니다. 단순히 핵을 보유하겠다는 게 아니라 핵을 통해 테이블 위의 게임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겁니다. 좋은 예시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처한 환경은 인도보다 더 복잡합니다. 우리는 미국과 훨씬 더 긴밀한 동맹 관계에 있고 일본과 중국이라는 경쟁자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언이 가진 무게는 인도의 사례보다 훨씬 큽니다. 특히 일본은 지금 크게 동요하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이미 자위대를 군대로 격상시키고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이 먼저 핵을 보유하면 모든 전략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겉으로는 침착한 척할지 몰라도 내부적으로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겁니다. 한반도에 미국 영향권 아래의 핵국가가 하나 더 생긴다면 동북아 전체의 전략 균형이 바뀌거든요. 그렇다면 한국이 중국을 향해서도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한국의 메시지는 단순히 미국을 향한 게 아닙니다. 일본과 중국에도 동시에 날린 겁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눈치 보는 나라가 아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스스로 힘의 균형을 바꾸겠다. 이 한마디로 우리는 미국과의 협상력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경 메시지는 역효과를 부를 위험도 있지 않을까요? 미국이 더 강하게 압박하거나 국제사회가 한국을 고립시키려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위험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바로 심리전의 묘수가 숨어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 행동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 수 있다 라고 선언했을 뿐이죠. 행동으로 옮기기 전까지는 협상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관세와 불공정 무역을 조정하고 동맹을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이 독자 핵무장으로 가는 걸 방치할 것인가. 한국은 바로 이 지점을 노린 겁니다. 결국 이번 선언은 단순히 협박이 아니라 상대방이 머릿속에서 수없이 시뮬레이션을 하도록 만드는 심리적 압박이라는 거군요. 미국은 이제 매일같이 질문할 겁니다. 한국이 정말 핵을 개발할까? 언제 행동할까? 우리가 양보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바로 그겁니다.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한국은 지금 그걸 해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늘 미국의 보호를 구걸하는 쪽이었지만 이제는 미국이 우리의 결정을 두려워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진정한 심리전의 승리죠. 한국이 이번 선언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이미 오랜 기간에 걸친 준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핵무장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입 밖에 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즉흥적인 발언이 아니라 여러 부처와 전문가들이 수년간 시나리오를 검토해온 결과라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 핵 개발이란 건 정치적 의지뿐 아니라 기술, 재정, 외교적 기반이 모두 맞아떨어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씩 짚어볼까요? 우선 기술적 측면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속로 개발 경험이 있고 원자력 발전소 운영 능력도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게다가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과 농축 우라늄 관련 연구도 상당 부분 진행돼 왔습니다. 이건 공개적으로 이야기되진 않지만 전문가들은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려면 기술적 장벽은 거의 없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미사일 기술이죠. 청취자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은 미사일 지침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 사거리와 탄두 중량 제한 없이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말은 곧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운반체도 이미 확보했다는 뜻이죠. 현무 시리즈만 해도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탄도미사일입니다. 여기에 더해 국방비를 보십시오. 한국은 올해만 해도 국방 예산으로 60조 원이 넘는 돈을 쓰고 있습니다.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이미 NATO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정밀 타격 능력, 미사일 방어 체계, 우주 감시 기술 같은 분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핵무장이 단지 핵탄두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방어할 체계를 구축하는 거라는 걸 고려하면 한국은 이미 반쯤 준비를 끝낸 셈입니다. 그렇다면 외교적 준비는 어떨까요?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반발하면 어떻게 대응하느냐도 중요한데요. 그 부분이 흥미롭습니다. 한국은 최근 몇 년간 전략적으로 외교 지형을 확장해 왔습니다. 미국과의 동맹은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아세안, 인도, 중동과의 협력을 강화해 무역 파트너를 다변화했습니다. 사우디 원전 수주, UAE와의 전략적 협력, 인도, 베트남과의 경제 협정이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만약 미국과 관계가 일시적으로 냉각돼도 한국이 버틸 수 있는 네트워크를 쌓아둔 겁니다. 즉, 이번 선언은 벼랑 끝 전술이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된 옵션이라는 거네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면 실제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당장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낮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길 준비는 충분히 돼 있다. 한국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얻을 게 없다고 판단하면 바로 그 순간 결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단순히 군사적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70% 가까운 국민이 독자 핵무장을 지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이런 분위기를 모를 리 없죠.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이 독자적으로 핵을 개발하는 걸 극도로 꺼려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미국이 가장 신뢰하는 동맹 중 하나입니다. 이런 나라가 핵 개발을 하겠다고 나섰을 때 미국이 과연 과거처럼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게 포인트입니다. 한국은 북한처럼 고립된 국가가 아닙니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허브입니다. 한국을 제재하면 미국과 서방 경제에도 큰 타격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번 선언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우리와 정면으로 맞붙으면 당신들도 손해다. 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번 선언이 워싱턴에 떨어진 충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 관리해온 동맹 구조가 근본부터 흔들리는 순간이니까요. 사실 미국은 한국을 해고산 아래의 동맹으로 간주해왔습니다. 즉, 방어는 우리가 막고 한국은 경제적 이익과 제한된 자율성을 누린다는 구조였죠. 그런데 한국이 이제 스스로 핵무장을 하겠다고 하니 그 구조가 완전히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래서 워싱턴은 지금 당혹스럽습니다. 특히 백악관과 국방부 사이의 시각차가 두드러집니다. 국방부는 당연히 반대죠. 한국이 독자 핵을 가지면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가 떨어집니다. 더 나아가 일본이 핵무장을 추진할 명분도 얻게 되고 동북아 군비 경쟁이 가속화될 겁니다. 그런데 백악관 경제팀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무역 마찰이 더 커지면 미국 경제에도 타격이 올 수 있으니 일정 부분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거죠. 결국 미국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다는 말이군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왜 미국은 그동안 한국의 불만을 이렇게까지 무시해온 걸까요? 그건 미국이 한국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안보에 목매는 나라, 미국이 조금만 강하게 압박해도 결국 따라올 나라라고 본 거죠. 하지만 이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첨단 반도체의 최대 생산국, 세계 12 경제 대국입니다. 이런 나라가 핵을 보유하겠다고 나섰을 때 과거와 똑같이 대할 수는 없습니다. 워싱턴은 지금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강력한 제재를 가할까요? 아니면 대화를 시도할까요? 둘 다 검토 중일 겁니다. 국무부 일부는 이미 한국의 고위급 외교 채널을 통해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 개발은 레드라인이다. 하지만 무역 문제는 협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국방부는 여전히 강경합니다. 심지어 일부는 한국이 독자 핵 개발을 추진할 경우 주한미군 감축이나 군사 정보 공유 축소 같은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건 미국 스스로도 위험한 길 아닌가요? 주한미군이 줄어들면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될 텐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퇴양난이라는 겁니다. 한국을 제재하면 미국의 동북아 전략이 흔들리고 한국을 받아들이면 동맹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미국은 손해를 보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 이게 바로 심리전의 효과입니다. 한국은 핵이라는 카드로 워싱턴을 선택의 기로에 세웠습니다. 이제 미국은 더 이상 동맹이니까 그냥 참아라 라는 식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미국 내부의 정치 상황입니다. 내년 대선을 앞둔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한국과의 갈등이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공화당은 이미 바이든이 동맹을 관리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은 이번 사안을 단순히 외교 문제가 아니라 국내 정치 리스크로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한국은 핵이라는 카드로 미국의 전략, 경제, 정치적 약점을 동시에 건드렸다. 워싱턴은 이제 협상 테이블에서 양보할 것인지 아니면 강경 대응으로 나설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데 어느 쪽을 선택해도 부담이 크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한국이 노린 겁니다.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서 더 이상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상대방이 먼저 우리의 결정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주체로 변한 거죠. 이제 공은 워싱턴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번 선언이 가장 크게 파문을 일으킨 곳은 아마도 도쿄일 겁니다. 일본은 지금 공개적으로는 침착한 척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군사적 족쇄를 풀고 보통 국가를 넘어 군사대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헌법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된다면 일본의 이런 전략은 한순간에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일본은 늘 이렇게 생각해왔죠. 한국은 미국의 그늘 아래 있는 나라다. 스스로 핵을 가지거나 군사적으로 독립할 용기는 없을 거다. 그런데 이제 그 믿음이 깨지고 있는 겁니다. 일본 입장에서 보면 이건 악몽과도 같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독자적으로 핵을 보유할 능력이 있음에도 국제사회 여론과 국내 정치적 한계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먼저 나선다면 일본 내 강경파가 목소리를 높이며 핵무장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동북아 전체의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죠. 그리고 일본이 특히 두려워하는 게 바로 국민 여론일 겁니다. 한국이 핵을 보유하면 일본 국민들은 왜 우리는 못하나? 라는 질문을 던질 겁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 더 강경한 군사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게 바로 일본이 느끼는 공포의 본질입니다. 반대로 중국은 조금 다릅니다.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한국의 핵무장에 반대할 겁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미국과 한국의 갈등이 깊어지는 걸 환영할 겁니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동맹 구조가 흔들리면 그만큼 중국이 전략적 여유를 가질 수 있으니까요. 즉, 중국은 이번 사태를 위협이자 기회로 동시에 보는 겁니다.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중국이 실제로 어떤 계산을 하고 있을까요?
첫째, 한국이 핵을 보유하면 동북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됩니다. 중국은 이를 명분으로 군사력을 더 확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미국과 한국의 갈등이 심화되면 한국을 경제적으로 끌어들일 기회가 생깁니다. 중국은 이미 한중 경제 의존도를 활용해 영향력을 확대하려 해왔습니다. 셋째, 한국의 핵무장이 일본의 군사화를 촉발하면 중국은 일본이 다시 군국주의로 회귀한다는 명분으로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국은 이 상황을 리스크 관리 플러스 기회 창출이라는 이중 전략으로 보고 있다는 거군요. 하지만 중국도 분명히 우려할 겁니다. 한반도에서 핵 확산이 현실화되면 자국 안보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아마도 강력한 외교적 압박과 경제적 유인책을 동시에 쓸 겁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 개발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 제재를 경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이 너희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식으로 여론전을 펼치겠죠. 다시 말해, 중국은 한국을 미국에서 떼어내려는 유혹을 본격화할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일본과 중국이라는 두 변수를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였군요. 일본은 군사적으로 더 강경해질 것이고 중국은 정치, 경제적으로 한국을 끌어들이려 할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오히려 한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 모두 한국의 결정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그만큼 강력한 협상력을 가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이제 한국은 이 두 나라를 상대로도 핵이라는 카드를 활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이번 선언이 외교 무대에서 파장을 일으켰다면 국내에서는 그야말로 뜨거운 논쟁을 촉발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TV 토론, 신문사설, 심지어 카페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와 핵은 위험한 도박이다 라는 목소리가 첨예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은 이제 단순히 찬반을 넘어 한국이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흐름이 분명합니다. 최근 주요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설문에서 국민의 70% 가까이가 독자 핵무장을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40대 이상 연령층과 보수 성향 응답자에서 찬성률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의 그늘에만 의존할 수 없다. 우리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가져야 한다. 이건 단순한 안보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의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죠. 진보 진영과 일부 학자들은 여전히 핵무장이 위험한 선택이라고 경고합니다. 핵을 가지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경제 제재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일본 언론은 벌써 한국이 NPT를 탈퇴하면 국제사회에서 경제 제재를 받을 것이라는 주장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파의 논리가 국민을 설득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그들의 논리보다 훨씬 냉혹하기 때문이죠. 북한은 이미 수십 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미국의 확장 억제라는 추상적인 개념에만 의존하고 있죠. 국민들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정말 전쟁이 터지면 미국이 우리의 도시를 지키기 위해 자국의 도시를 위험에 빠뜨릴까? 이 질문에 확신을 가지고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는 정치인은 많지 않습니다. 결국 핵무장 논의는 단순히 군사적 억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과 자주권의 문제로 진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논쟁이 생깁니다. 만약 미국과 협상이 잘 돼서 관세 문제 등이 해결되면 핵무장 계획은 철회해야 하는가? 라는 겁니다. 그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주장하죠. 핵은 협상 카드일 뿐이다. 미국이 양보하면 굳이 그 카드를 실현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핵무장을 추진할 명분을 얻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특히 보수 진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과의 갈등이 일시적으로 해소되더라도 우리는 결국 다시 종속적 동맹으로 돌아갈 뿐이다.
이번 기회에 자주 국방을 완성해야 한다. 청취자 여러분, 이 논쟁이 단순히 정치권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군 내부, 경제계, 심지어 학계에서도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군 출신 전문가들은 지금이 핵무장을 위한 최적기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경제계에서는 미국과의 갈등이 심화되면 수출 시장이 타격을 입는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과거와 달리 이제 국민이 정부를 압박하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정부가 안보는 미국이 지켜준다라고 말하면 그것으로 충분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국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맹은 존중하지만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하겠다. 이 흐름이 정치권에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핵무장론을 외면하면 표를 잃는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번 선언은 정부가 국민을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요구에 정부가 끌려가는 모양새라는 겁니다. 여론이 핵무장을 원하고 정치권은 그 여론을 거스를 수 없으니 정책이 앞으로 더 과감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약 미국이 끝내 양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워싱턴 내부에서는 여전히 한국이 허세를 부리는 것뿐이니 굴복할 필요 없다라는 강경론이 적지 않거든요. 만약 미국이 그런 입장을 유지한다면 한반도는 단순한 외교 갈등을 넘어 전면적인 안보 위기로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시나리오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위험합니다. 우선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NPT 탈퇴 카드를 검토할 가능성이 큽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NPT는 핵 확산을 막기 위해 1970년대부터 유지되어 온 국제체제의 핵심 규범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탈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국제사회는 한국을 비난할 겁니다. 미국과 일본은 강력한 제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국이 북한이나 이란 같은 불량 국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국가가 NPT를 탈퇴한다면 그 파장은 단순히 비난과 제재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국제 규범 자체가 흔들리게 되죠. 결국 한국의 탈퇴는 단순히 한반도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비확산 체제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이군요. 그렇다면 미국은 당연히 이를 막으려 하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까요? 두 가지 방향으로 나올 겁니다. 첫째, 경제 제재입니다. 과거 인도나 파키스탄이 핵실험을 했을 때처럼 금융 제재와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당시 인도나 파키스탄과는 다릅니다. 한국 경제는 미국과 깊게 얽혀 있고 삼성, 현대, SK 같은 기업들은 미국 내 고용과 생산에 직결돼 있습니다. 즉, 제재를 하려면 미국도 자해를 각오해야 한다는 거죠. 둘째, 군사적 압박입니다. 주한미군 감축이나 한미연합훈련 축소 같은 조치가 거론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이 한국을 안보협력에서 배제하는 시나리오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미국의 동북아 전략이 무너집니다. 주한미군 없이 일본과 대만만으로 중국과 북한을 견제할 수 있을까요? 미국 스스로도 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현실화되면 일본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일본은 한국이 핵을 가지면 우리도 가져야 한다라며 핵무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동북아는 단순히 긴장이 아니라 사실상 새로운 냉전의 최전선이 됩니다. 맞아요.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중국은 한국의 핵무장을 명분 삼아 자국의 핵전력을 대폭 강화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 그리고 독자 핵을 가진 한국과 일본이 얽힌 사중 핵전선을 상대해야 합니다. 이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안보 지형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단순히 핵 개발만으로는 안 되겠죠.
맞습니다. 핵무장이 시작이라면 그 다음은 핵억지 전략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핵을 보유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지를 명확히 하는 교리와 체계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우리는 북한과의 국지전 상황에서 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중국이나 일본과의 충돌 시 어떤 시나리오로 대응할 것인지를 치밀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의 협력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독자 핵무장을 하더라도 미국과의 동맹은 유지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흥미롭네요. 결국 핵무장은 동맹을 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동맹의 성격을 바꾸겠다는 전략적 선언이라는 거군요. 미국이 양보하지 않으면 한국은 독자적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미국을 가장 곤란하게 만드는 겁니다. 한국이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는 다른 길을 갈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할 때 미국은 더 이상 그 말을 허세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한국이 실제 행동에 나선다면 동북아는 새로운 냉전 시대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미국이 그 대가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미국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미국이 양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청취자 여러분, 이건 단순히 낙관적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워싱턴은 지금 동북아 전체 전략을 걸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길은 부분적 타협입니다. 맞습니다. 미국은 자존심 때문에 쉽게 물러서진 않겠지만 동맹을 완전히 잃는 대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조건부 합의입니다. 예컨대 미국이 한국에 대한 고율 관세를 완화하고 IRA와 같은 차별적 조항에서 한국산 제품을 부분적으로 예외 처리하는 겁니다. 그 대가로 한국은 독자 핵 개발을 공식적으로 유보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미국은 체면을 살리고 한국은 실질적 이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충분할까요? 한국이 이번 선언에서 보여준 건 단순한 경제적 불만이 아니라 동맹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관세 몇 개 풀어준다고 이 근본적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래서 두 번째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새로운 동맹 모델이죠. 기존의 한미동맹은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와 한국의 경제적 협력이 교환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안보뿐 아니라 경제 기술 분야에서 대등한 협력자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이 경우 미국은 한국을 단순히 방어 대상이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로 격상하는 동맹 재정비를 해야 합니다. 가령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한국에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거나 첨단 기술 협력에서 미국이 독점하던 권한을 한국과 공유하는 식입니다. 쉽게 말해, 이제 한국은 단순히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게임의 규칙을 같이 만드는 나라가 되겠다는 거군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일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미국 입장에서 일본은 동북아 전략의 핵심 파트너인데 한국에 이런 혜택을 주면 일본이 반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맞아요. 일본은 당연히 반발하겠죠. 그래서 미국은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릅니다. 동북아에서 한일 관계를 조율하며 두 나라가 갈등이 아닌 협력으로 가도록 설계해야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핵카드를 내려놓는 대신 일본과의 군사 경제 협력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조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첨단 반도체 공급망에서 일본이 아닌 한국이 중심이 되도록 하거나 미일 간 독점적 기술 협력에 한국을 끼워 넣는 방식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번 협상은 단순한 한미 간 무역 조정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 세력 균형을 다시 짜는 빅딜로 확장될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정확합니다. 더 나아가 이런 합의는 핵동결 협정이라는 형태로 구체화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당장 추진하지 않되 미국은 한국의 군사적 자율성을 확대해주는 겁니다. 예컨대 한미연합사 구조를 재조정하거나 미사일 방어 시스템 운용권을 한국에 넘기는 식이죠. 이렇게 되면 한국은 핵을 직접 가지지 않아도 사실상 핵 보유국에 준하는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할 겁니다.
이게 진짜 미국이 할 수 있는 선택일까? 라는 질문이요. 바이든 행정부가 대선 국면에서 이런 양보를 하면 정치적 타격이 크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부에서도 논쟁이 거셀 겁니다. 공화당은 분명히 바이든이 한국에 굴복했다라고 비난할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한국을 잃으면 미국은 동북아에서 발을 뗀 것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 체면 손상과 전략적 패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결국 체면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선언이 던진 파장은 단순히 한미 관계를 넘어 동북아, 더 나아가 인도, 태평양 전체 질서를 흔들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국이 핵무장을 시사했다는 건 이 지역의 게임 규칙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미국 중심의 동맹 구조가 유지되던 기존 질서는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 구도를 깨고 새로운 판을 만들겠다고 나선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판의 변화는 이미 주변국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먼저 대만을 보죠. 대만은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시달리면서도 미국의 안보 보장에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추진한다면 대만 내부에서도 우리도 자체 억지력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겁니다. 실제로 최근 대만 국방 싱크탱크는 한국의 선택은 대만에도 중대한 안보 교훈을 준다라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즉, 한국의 결정이 대만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군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대만 문제에 그치지 않을 겁니다. 동남아시아, 특히 ASEAN 국가들도 이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중립적 태도를 유지했지만 한국이 핵 보유 가능성을 시사한 순간부터 동북아 질서가 더 불안정해졌다는 걸 체감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가 그렇습니다. 베트남은 중국과의 남중국해 분쟁으로 불안감이 큰 상황이고 인도네시아는 경제 성장을 위해 안정적 안보 환경을 원합니다. 한국이 핵을 보유하면 이들 국가도 우리는 어떻게 억지력을 확보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은 핵 개발이 아니더라도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나 미국, 일본과의 군사협력 확대 같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건 단순한 한반도 문제가 아니라 인도의 태평양 전체에서 새로운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는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얘기군요. 게다가 인도는 이미 독자 핵보유국이고 호주는 핵잠수함을 확보하려 하고 있죠. 이렇게 보면 한국의 선언은 사실상 핵억지 네트워크의 확장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틀 안에서 보면 한국의 선언은 미국에게도 난제이지만 기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 네트워크를 확대하려 하지만 동맹국들이 점점 자율적 억지력을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 흐름을 통제하느냐 아니면 활용하느냐를 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 하나 더 짚어봅시다. 만약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된다면 국제사회는 비확산 체제를 다시 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체제는 냉전 시기에 만들어진 겁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같은 기존 강대국만 핵을 독점하는 구조죠. 하지만 한국처럼 경제력과 기술력을 갖춘 국가들이 이 틀을 깨고 나올 경우 NPT는 근본적 개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심지어 유럽에서도 이런 논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컨대 독일이나 폴란드 같은 나라는 러시아의 위협 속에서 독자적 억지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선택이 유럽까지 파급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번 선언은 단순한 동북아 이슈가 아니라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뒤흔드는 도미노의 첫 번째 타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선언이 나온 직후 국제사회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유럽연합은 가장 먼저 한반도의 안정이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죠. 표면적으로는 우려를 표했지만 그 속내는 다릅니다. 유럽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안보 불안이 심화된 상황에서 한국이 보여준 독자적 억지력 추구가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특히 폴란드, 발트 3국 같은 동유럽 국가들은 한국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러시아의 위협을 체감하며 독자적 방위력 강화에 관심이 큽니다. 한국도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논리가 힘을 얻는 거죠. 독일 역시 핵공유 프로그램 확대 논의를 꺼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의 선언은 단순히 동북아가 아니라 유럽의 비확산 체제에도 균열을 낼 수 있는 신호입니다. 러시아의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모스크바는 공식적으로는 한반도의 군비 경쟁을 반대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속내가 복잡할 겁니다. 한국과 미국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러시아는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걸 기대할 수 있거든요.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비공식적으로 한국에 접근해 무기기술 협력이나 자원 협력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즉, 한국의 선택은 러시아에게도 새로운 외교적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연대도 변수입니다. 두 나라는 이미 안보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추진하면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명분으로 군사적 협력을 확대할 겁니다. 동시에 한국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움직임도 강화하겠죠. 하지만 여기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대한 의존을 줄일수록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를 완전히 압박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유엔과 국제기구의 반응은 어땠나요? 유엔 사무총장은 즉각적으로 한국은 NPT 체제의 핵심 회원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유엔의 영향력은 제한적입니다. 지금의 국제사회는 냉전 시대와 달리 단일 강대국이 모든 걸 좌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특히 한국처럼 경제력과 기술력을 갖춘 나라가 독자적으로 나설 때 유엔이 실질적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가 이해관계로 엇갈리면 유엔 차원의 제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한국은 국제규범을 넘어서는 도발자가 아니라 새로운 규범을 제시하는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다는 거군요. 하지만 이런 흐름은 국제사회의 갈등을 더 심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비핵화 원칙을 지켜온 나라들과의 마찰은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이 지점이 한국의 협상력을 키우는 겁니다. 국제사회가 우리를 비난하면서도 쉽게 제재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은 북한도 이란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이자 세계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파트너입니다. 한국을 고립시키는 건 그들 자신에게도 큰 피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반응은 결국 국제사회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다는 걸 보여줍니다. 한국을 새로운 동맹 모델로 받아들여 국제 질서를 재편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낡은 질서를 유지하려다 한국을 잃을 것인가. 이제 우리는 이 선언이 단순한 외교적 카드가 아니라 서울이 생존을 걸고 던진 도박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핵무장이라는 말은 단순히 한 줄의 뉴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외교적 신뢰, 경제적 성취, 그리고 국제적 위상을 걸고 가는 위험한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택의 위험은 무엇이고 또 어떤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먼저 위험부터 봅시다. 가장 큰 리스크는 국제적 고립입니다. 한국이 실제로 NPT를 탈퇴하거나 독자 핵무장을 강행하면 미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유럽까지 제재를 검토할 겁니다. 금융 제재, 무역 제한, 기술 협력 중단 같은 조치가 거론될 수 있죠. 특히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반도체, 배터리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은 미국의 기술과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제재가 현실화되면 이 기업들은 곧바로 압박을 받게 되겠죠. 국내 경제에도 타격이 크겠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불안하게 보고 자금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환율이 급등하고 금리가 오르고 주가가 급락하는 등 IMF 시절을 연상시키는 금융 불안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외교적 고립도 심각합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모범적인 중견국이라는 이미지를 쌓아왔습니다. 분쟁을 중재하고 다자 협력을 주도하는 국가였죠. 그런데 독자 핵무장은 이런 이미지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ASEAN이나 아프리카 같은 신흥국에서 한국도 결국 강대국처럼 힘으로 질서를 바꾸려 한다. 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은 이렇게 묻고 싶을 겁니다. 이렇게 위험한 길을 왜 가려 하느냐?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바로 여기서 기회가 나옵니다. 한국이 이번 선언으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익은 자율성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미국의 보호 아래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동시에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종속돼 왔습니다. 이제 핵무장을 통해 그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 이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던진 거죠. 또 다른 기회는 협상력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외교는 결국 힘의 게임입니다. 핵은 단순한 군사적 억지 수단이 아니라 협상의 지렛대입니다. 인도가 1998년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 처음엔 국제사회가 비난했지만 결국 미국은 인도를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했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처음엔 제재와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핵을 가진 한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로 논의가 바뀌게 됩니다. 게다가 안보적 이익도 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북한의 핵 위협에 노출돼 있으면서도 미국의 확장 억지에만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핵을 보유하면 북한은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할 수 없습니다. 중국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도박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단기적으로는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타격이라는 큰 위험을 감수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율성과 협상력을 확보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정부의 선택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당장 불평과 고통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한때 IMF 외환위기라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국민적 결집으로 이겨냈습니다. 이번 선택도 그만큼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꺼내든 핵카드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건 초강력 협상카드임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선언은 단지 한미 관계를 재설정하는 수준을 넘어 국제 질서와 동북아 전략판 전체를 뒤흔드는 중대한 분기점입니다. 그동안 동맹은 보호받는 자와 보호하는 자의 일방적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제 우리는 우리 운명을 스스로 결정한다. 는 명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핵무장은 단순한 무기 보유가 아니라 주권과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시대적 요청이자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이 선언은 전 세계에 울리는 경종입니다. 기존 강대국도, 주변국도, 국제사회도 이제 한국을 달리 봐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주변국가 아니며 새로운 게임의 룰을 쓰는 주체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쉽지 않을 겁니다. 고립, 경제적 압박, 외교적 갈등을 감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는 강자가 아니라 결단을 내린 자의 편입니다. 한국은 지금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미래의 대한민국은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협상 카드는 단순히 힘의 과시가 아니라 우리 세대와 후대의 안전과 번영을 위한 필수적 수단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현명한 선택과 전략을 지켜보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